사방의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한국 정치, 뉴스의 중심에서 무장해제를 외친다. 뉴스 DMZ 박성태 사랑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시험부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숨 차라. 자, 그 하나 더 있어요. 저희 앞서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녹색정당 선대위원장과 인터뷰 마무리 때 심상정 후보가 언급하신 여론조사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1일 경기일보가 선거구별 여론조사 결과와 지역 정가 분석을 취합한 결과 민주당이 고양갑을 우세 지역이 아닌 경합 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기사를 썼다는 거, 그거를 이제 심상정 위원장이 언급한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리드멘트를 읽다 보니까 뉴스의 중심에서 무장해제, 총선이 일주일 남았기도 무장해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양측이 더 막 이렇게 막 전면전이죠. 네, 전면전을 하고 네거티브가 격화가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첫 번째 아이템 뭐 할 거냐면요, 이 네거티브를 대하는 양당의 자세 뭐 이런 거. 지금 보니까 지금 네거티브는 일종의 네거티브 공세라고 하면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많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보니까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그 사기 대출 의혹 일단, 그리고 또 김준혁 후보 예. 막말 논란, 이런 거 이제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이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마지막 전략으로서 뭐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을 움직이는 건 두 가지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최악의 악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뭐 누구나 좀 다 예상하지만 과연 22대 국회가 이번 40 총선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질 국회가 과연 그 이전 국회보다 더 나아질 것이냐,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후보들의 자질 문제에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가장 부각되고 있는 후보가 두 명입니다. 제가 볼 땐 양김이라고 보이는 거죠. 양문석, 김준혁 두 후보의 문제가 지금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둘 다 심각하죠.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사기 대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편법 대출인 건 본인도 인정하죠. 명확하게 편법 대출이죠. 자녀가 전혀 사업을 하지 않지만 마치 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계획서까지 내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연끌을 했죠. 근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뭐 재밌다기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15억 이상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금지했습니다. 왜 한 거죠?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조차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전 이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다. 양문석 후보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지내지 않았어요? 모르겠네요.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도 믿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했고, 그러면서 그 연끌 광풍에 본인도 휩쓸려 가 있는 민주당 후보를 과연 그럼 민주당이 앞으로 펼칠 정책과 공약들을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김준혁 후보에게는 뭐 또 할지 모르겠지만 그 논란의 본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대 총장이 여대생들을 미 군정 시절에 뭐 이런 표현까지 써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성상납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건데, 그분이 다름 아니라 역사학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가짜 역사를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인의 거짓말과 전문가의 거짓말의 해악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분들이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일부 시청자나 구독자를 상대로 거짓말했지만 앞으로는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도대체 그 해악이 국가에 미칠 해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계속 집중적으로 네거티브 전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국민의 두려움을 자극함으로써 보수 내지는 이제 탈진보 유권자들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너무나 막판에 당연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다라는 건데, 뭐 취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미 이종섭 대사 논란, 그다음에 대파 논란, 왕상무 수석 발언, 실책은 거기에 있지만 그리고 이건 정권이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지금 국정 운영하는 쪽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더 강하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미 본인도 거기에 많이 당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반성한다고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약점을 잡아서 예. 지금 일부 후보들의 논란되는 부분을 잡아서 강하게 공략해서 사실은 똑같은 거 아니야? 예. 뭐 이 부분을 자극한다고 봐요. 취할 수 있는 전략이고 당연한 전략이지만 뭐 늘 선거가 그래왔기도 했어요. 근데 이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이 점점 해가 갈수록 선거마다 심해지는 거는 예. 유권자 좀 더 넓게 말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뭐 안타깝겠죠. 뭐 아무래도 포지티브 선거가 되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이제 박 기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판에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요게. 예.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로도 이거 쓸 거 같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민주당의 이 방어 전략이거든요. 대부분 이제까지 선거 보면 상대가 이 네거티브를 막 하면 맞불을 놓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방어라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중앙당을 보면 왠지 약간 손 놓고 있는 느낌? 예를 들어 양문석 후보 문제 같은 경우는 개별 지역구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고 중앙당은 좀 개입하지 않는 느낌인데. 이제 가불기예요. 네. 이준석 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뭐요? 가불기,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이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편법 대출이 분명하고 네. 사업자가 아닌데 사업자 대출로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물품 구매 계획서까지 냈잖아요. 구매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거를- 어제 채널의 단독 보도 보면 그 물품 구매를 했다고 하는 그 회사가 예. 이미 폐업한 회사다. 예. 뭐 이런 어제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뭐 허위 서류로 냈겠죠. 예, 예, 예. 이건 추정인데. 예. 그런데 이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너무 빤한 걸. 예. 그래서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정해서 그러면 아웃시키느냐 공천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안산에 양문석 후보가 나온 지역구가 장성민 후보랑 거의 양자 대결이거든요. 예. 그러면 장성민 후보는 그냥 무혈 입성 예.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남은 얘기는 3부에 듣도록 예. 할게요. 앞서 제가 이제 양문석 후보 양력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부의장 진행에 맞고 예.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니까 헌법 대출하기 2018년에 전이긴 하네요. 예. 예. 예, 그렇게 얘기를. 그리고 2018년 8월 28일 당시 정책위 부의장이었던 양문석 후보의 발언, 좀 더 강하고 혁신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며 그러면 금융을 더 강하게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기록이 있다. 말씀을 말과 행동이 정말 늘 반대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더 조여놓고 오히려 본인은 편법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굉장히 상실감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어. 말씀하세요. 예. 아니 아까 좀 이어서 한 말을 드리면 예. 지금 이제 과연 민주당에서 이 양김을 네. 아까 이제 양문석, 김준혁을 과연 안고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 막판에 가장 고민일 텐데 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갑에 이영선 후보라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갭 투기를 했다고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민주당 하는 얘기는 당의 공천 신청 서류에 허위 서류를 냈다는 취지였어요. 선관위 낸 거하고 좀 다르다. 당이 냈던 거하고. 뭐 그렇죠. 물론 맞죠. 예. 이제 38억을 네.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37억이 이제 빚이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갭 투기가 명확하고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문석 후보는 자기가 부동산 생성 과정에서 이런 편법 대출했다고 공개를 했나요? 뭐 그거 사실 아닌 거죠. 근데 네. 자 갭 투기는 김태현 앵커가 변호사가 더 잘 아시지만 그건 명백한 불법은 아닌데 사실은 예, 뭐할수 갭투기 있는 자체가 법은 불법은 아니죠. 그냥 그것이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거죠. 네. 과연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폈는데 본인이 그렇게 갭투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정서상. 하지만 양문석 후보는 명백하게 불법 대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지금 현장 조사를 나가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죄질이 나쁘냐고 봤을 때 당연히 경우가 어떻게 보면 양문석 후보가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과연 이게 성평등에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양문석 후보가 전해철 후보를 경선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친문의 핵심이라는 이기고 됐습니다. 예. 김준혁 후보가 박광온 원내대표를 이기고 됐습니다. 또 공교롭게 자, 그러네. 이런 게 그냥 우연인가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린 우연이 겹치면 우연이 아닌 겁니다. 과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친문을 치기 위해서 내세운 후보들의 도덕성, 윤리성의 문제를 지금 계속 민주당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후보를 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의원들을 얼마든지 계속 물갈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 혁신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대신에 그만큼 더 좋은 후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정당이
생동감 있고 정당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전 거꾸로라는 게 지금 이 사태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몇 가지 포인트로 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죄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양 후보의 죄질은 그리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과거에 집 살 때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청문회에 나오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으로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주택 기간이 있어야 청약을 받기 때문에 예전에 청약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울 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청문회 때 지탄 그것도 법 위반이거든요. 지탄은 받지만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또 지탄하고 넘어가 주는 게 또 관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를 느끼고 하는 게 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자 대출로 하면 물론 편법이고 잘못돼 있지만 저는 이제 물론 초고가 주택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서 이런 걸 할 게 없었지만 과거에 저도 이렇게 집 보면 사업자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것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양문석 후보 말대로 그냥 이게 뭐 브로커라고 하는데 흔히 대출 영업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했다면 그럴 수 있고 물론 정책위 부의장까지 했는데 투기라기보다는 뭐 좀 과하게 그러니까 연끌해서 집을 산 거죠. 근데 이것도 비판받을 수 있지만 범위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크진 않다고 봐요. 다만 뭐가 있냐면 양문석 후보가 개혁 이른바 수박 발언도 엄청나게 했고 거기에 맞지 않고요. 또 이 일이 나온 뒤에 했던 얘기가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왜 나만 자꾸 그러냐. 그러면서 징벌적 배상제도 저는 이 발언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본인의 잘못이 있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하면 될 일인데 문제점을 짚은 곳을 강하게 비판하고 니네도 똑같지 않냐 이런 태도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봐요. 자 여기까지가 두 가지 포인트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 과정에서 후보 등록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이영선 조수진 이 두 분이 공천 취소가 됐었잖아요. 사실 경선도 취소가 됐고 이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민감해도 컷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본격 선거 국면으로 들어갔고 관심이 물론 언론에서 양문석 후보 얘기는 계속 나오긴 하지만 일단 유권자들 관심에서 그나마 조금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 전략의 답이다.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공천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미 후보 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래도 완전 무시할 만하냐. 저는 어느 정도의 수도권 접전지에서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심판으로 해서 중도층에서 차라리 뭐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어라는 분들 중에 일부는 알고 보니 똑같았군 하고 돌아설 수 있는 포인트도 있죠.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염려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가 그냥 투표로서 심판 받으세요라고 밀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판세가 좋다라는 평가가 언론에 많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막 받아치고 아닙니다. 속도하면 쉴드 치고 이러면 이게 이슈가 더 커지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서 슥 지나가는 게 차라리 민주당에게 낫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닌지. 그런 보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이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그래요? 알기로는. 그런데 어떻게 뭉개고 넘어갈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마땅히 지금 다른 대안 후보를 낼 수도 없고 또 상대 후보가 장성민 후보인데 원래 과거에 오래전에 민주당에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분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분한테 배지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세종갑처럼 김종민 공천 취소해서 새로운 미래에 김종민 후보가 되도록 밀어줄 수 있는 그것과는 좀 상황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하나 더 있잖아요. 저 수원의 김준혁 후보. 근데 이제 김준혁 후보의 본인이 당에서 사과를 권고하고 본인은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화여대에서는 고발하겠다. 뭐 아시겠지만 발언은 이화여대 김한란 총장이 저 해방 이후 미 군정 시절에 그 이화여대생들을 저 그 미군에게 성상납하게 시켰다. 뭐 요거 이제 유튜브에서 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발언의 수위를 놓고 보면 뭐 듣는 분들마다 판단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전에 2012년에 저 노원의 김용민 후보가 했던 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뭐 어쩌고 하겠다에 와 보다 더하면 더했지. 저는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일단의 사실관계가 있는데 김한란 씨는 한민족 대백과사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올라와 있어요. 그 백과사전에 올라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정부에 공식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랬다가 30년대 이후에 친일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사를 보면
저도 뭐 사실 잘 모르다가 이번 일은 터진 뒤에 찾아봤는데 과거의 기사가 미국 첩보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미군정 때 또 그해 50년대 초반에 어떤 그 김환란 씨가 약간 그런 행동을 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일단 김준혁 후보도 논문을 별첨을 했잖아요. 물론 논문에는 성접대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삼담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접대 뭐 이런 얘기는 뭐 유흥인가 이런 위문단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위문단. 그런 식으로 미군정 때 이제 부산에 위문단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위문단하고 그게 역사학자가 그렇죠. 위문단 어떻게 얘기죠. 성접대라고 그렇게 바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단정적으로 그렇죠. 얘기하는 게 전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김환란 씨가 친일적 행동을 했다는 거 비판은 마땅하죠. 그렇다고 이화여대 전체가 모욕을 당해야 된다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이걸 구분 못한다는 건 공적 의식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저는 뭐 사실은. 이화에 대해서 그런 뭐 사퇴하라 그것도 낼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김환란 씨가 과거에 썼던 경문 같은 걸 보면 거기서 친일 그 황군의 여성으로서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표현은 김준혁 후보가 상당히 거칠고 잘못됐어요. 이건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게 사실은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팩트 자체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거를 좀 과장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한 그 김용민 후보랑은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도 우연 같지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2012년도에 수도권이 당시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새누리당 쪽으로 기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바로 김용민 당시 후보의 막말 논란입니다. 물론 뭐 이게 과학적으로 자, 증명되는 건 아니지만 선거 물론요. 이후에 그렇게 근데 평가를 그거는 했죠. 민주당에서도 평가했던 거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게 평가했으니까. 자 그런데 김준혁의 막말이 김용민 전 후보의 유튜브에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같은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유튜브에서 그런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흥미성 있게 근데 그것이 엄청난 명예훼손적 소지를 갖고 있어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또 논란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2012년도에 김용민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 김현 후보의 막말이 아닙니다. 그 막말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도부가 그것을 일주일상 방치한 겁니다. 당시 한명수 대표가 스스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다라고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전체 민심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지금 수도권 민심은 쉽게 해서 뭐 양무석은 안산갑이죠. 그럼 안산갑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또 김준혁 후보는 수원정이죠. 수원정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동질화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 민심이라는 게. 그럼 다른 민심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낙과 논을 경계합니다. 저는 그것이 엄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약 한 30에서 한 40개 정도를 굉장히 경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뭐 강원 충청까지 포함해서 3, 40개로 인해서 사실은 뭐 과반영이 어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뭐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130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민주당이 기대고 있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론.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고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거기에 기대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당은 정치함에 있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들을 낸다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말씀 나왔으니까 판세. 그 지금 판세 어떻게 봐요? 박 기자 그 엑셀 표에 따르면 지금. 저는 뭐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은 이제 범야권 그 안에서 뭐 어떻게 해야든 간에 그런 걸 제하고 나면 이제 국민의힘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일부 무소속 후보가 된다고 하면 또 그까지 포함해서 한 110석 플러스 마이너스 10석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100에서 120. 예. 만약에 저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의 논란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로 보세요? 그 안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영향이 있겠죠. 그럼 117, 8석도 되는. 그래요? 저는 분명히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공천 과정에 양문석 후보나 김준혁 후보의 논란이 나왔다면 배제를 했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미 후보 등록이 다 돼 있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옳고 그러면 따지면 사실은 뭐 둘 다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뭐 정당으로서 그런 판단을 비판을 감수하고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수도권 판세가 오늘부터 이제 또 내일까지가 여론조사 공표 그렇죠. 금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격전지가 많다. 지금 보니까 뭐 여러 신문에서 그렇게 헤드라인을 뽑고 있던데
오늘자 조선일보 보니까 서울 격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밖 앞섰다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영등포 갑,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28일, 29일 무선 100% ALS 자동응답조사, 그다음에 민주당의 최현일 후보 44.7,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 40.6 요거고,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1일 서울 광진갑 지역구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 민주당의 이정원 후보 45.5,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 45.0, 그리고 또 여론조사 공정일 데일리안 의뢰로 31일 민주당 장경태 후보 47.5, 국민의힘 김경진 후보 44.0, 무선 ALS 90%, RDD 유선 ALS 10% 혼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다 나오는데 이게 며칠 전에 보도됐던 여론조사에 비해서 저 표본이라든지 방식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숫자가 좀 좁혀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 그러면은 선거 막판 앞두고 다시 박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권이? 저는 수도권이 박빙일 수는 없다고 봐요. 이제 격전지가 좀 늘어나는 거 보고 과거 민주당이 최악일 때 제가 이제 그때 140석 좀 내외로 말을 했었는데 그때도 봐도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80석 이상을 가져가더라고요. 이거는 후보들도 있고 지난 몇 번의 총선에서 MB 이런 거 아닌 그렇죠. 이상. 2008년 빼고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적이 없어서 일단 인물난이 있어요. 마땅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계속 당협위원장도 바뀌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당협위원장이 어필을 잘 못합니다. 어쨌든 현역 의원이 있는 곳과 아닌 곳은 그 뭐랄까요, 어드밴티지가 좀 다르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40석 이상 얻기가 상당히 힘든, 민주당이 공천 파동 때문에 최악일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청이 스윙보터로 사실상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충청은 28개 지역구 중에 약 3분의 2가 지난 총선도 보면 10%포인트 이내입니다. 10%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런 것들에 변화가 많고 일단 격전지가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여론조사는 대부분 500명을 하거든요. 그럼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예요. 통계학적으로 8.8% 이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바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여론조사상 저는 약 샤이 보수가 한 3%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전에도 2008년도 얘기를 했죠. 2008년 총선 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거의 전무후무하게 당시 한나라당이 이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을 싹쓸이하죠. 그때 핵심이 바로 뉴타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입니다. 그만큼 수도권 민심이 부동산에 가장 예민합니다. 2008년도가 그랬습니다. 또 2021년도에 오세훈 시장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가 그 흐름이 이어지는데 역시 2021년부터 그 지방선거의 흐름은 결국 부동산 민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양문석 그리고 공영훈 후보의 부동산 논란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사실 좀 봐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든 것처럼 지금 박 기자가 이제 수도권에서 80석 이상은 낼 것이다. 근데 80석에서 묶어내면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죠. 거꾸로 한 120, 130이 가능한 뜻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수도권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제일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를 좀 바꿔오죠. 야, 난데 이건 지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하는 이 아이템인데 어떤 언론 보니까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이 공범을 되게 온 거 보셨죠? 맞습니다. 예. 공범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진하고 이재명 대표 사진을 별로 안 쓴다. 각 당 후보들이. 그리고 여당은 이런 걸 조사했어요. 동아일보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선거 공보물 중에서 전국 252명인데 윤석열 대통령 사진만 올리는 후보 14명. 여기에는 보니까 이용 후보하고 주진우 후보하고 강명구 후보, 대통령 출신의 대통령의 최측근은 여기 포함됐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만 올리는 후보 110명. 이걸 다 셌어. 윤 대통령 한 위원장 둘 다 올리는 후보 63명. 둘 다 안 올리는 후보 65명. 요거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사진만 올리는 후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사진 올리기보다 지역 공약을 쓴 후보들이 많다고 기사 썼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 어딘지 말씀 안 드릴게요. 공보를 봤는데 진짜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에
이재명 대표 사진이나 대통령 사진 없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 사진만 봤어 저는. 정치인들은 민심을 바로 알잖아요. 그래요? 저는 이 표에서 눈길을 가는 게 윤 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진을 둘 다 올린 후보 63명, 네. 둘 다 안 올린 후보 65명. 이분들이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캠프에 이 참모들과 같이 네. 어떻게 할까? 아 그냥 둘 다 빼시죠. 아니야 둘 다 올리는 게 낫겠지. 네. 뭐 이런 고민들 해서 결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안쓰럽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도 지역 공약 올리고 대표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당이니까 대표 사진 안 쓰면 쓸 사진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여당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뭐 윤 대통령이 뭐 호불호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을 전면 내세우는 순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회고적 투표가 되는 거죠. 정권 평가 성격의 투표로 가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떤 이제 전망적 투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위원장을 내세우든 아니면 자신의 공약을 전면 내세우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야말로 야당 입장에서는. 미래 권력인데. 그렇죠. 야당 야당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미래 권력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전망 투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전면 내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건데 그만큼 공천 파동의 후유증이 민주당에서 알게 보면 굉장히 크다. 그것이 사실은 이번 총선 결과를 떠나서 민주당이 그 이전의 민주당과 이번 총선을 겪고 난 민주당은 다른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민주당도 공평하게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 기사를 인용해서 이 민주당 지역구 후보 선거 공보를 분석해봤더니 저 이재명 대표 사진을 실은 후보는 전체의 30% 그리고 그 30% 중 상당수는 현역 의원들이 이 위원장과 저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찍은 거를 실었다. 여기 이제 기사의 내용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근데 뭐 재밌는 여론조사 상으로만 볼 때 재밌는 측면이 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예. 친윤 이분들이 과연 공천 받냐까지 언급이 됐던 예. 주진우 비서관과 이현모 비서관 여기가 이제 주진우 비서관의 해운대 갑, 예. 이현모 비서관의 용인 갑. 용인갑. 원래 해운대 갑이 지난 총선에서 22% 차이로 이겼습니다. 예. 근데 현재 여론조사상은 비슷하게 나와요. 말씀하시면 안 돼 여론조사 얘기. 예. 힘들어요. 저희. 네. 예. 어쨌든 비슷하다 요것도 안 돼. 예. 아, 그건 뭐 그거 괜찮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온 거니까 이제 밖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용인 갑도 예. 지난번에 9%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7% 차이로 이겼었는데 아, 지난번에 제가 예. 말한 건 다 이 지난번입니다. 예. 숫자 얘기한 건 다 지난번이에요. 21대. 자, 지금 걱정하지 바쁩니다, 마십시오. 밖에서 지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예. 대통령이 최측근이어서 오히려 더 주목받아야 되는데 예. 실제 여론조사에서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는 것 오히려? 같아요. 오, 뭐 아, 후보들이 당연히 먼저 알고 윤석열 대통령 사진만 올린 후 14명 이분들 참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대통령 최측근은 이제 여기 포함된다는 거 예. 예. 말씀드리고 주제 좀 바꿔보죠. 문재인 대통령 등판했어요, 박 기자. 예, 왜냐면은 저 선거 유세 현장 특히 이제 본인의 옛 지역구 사상에 가서 이제 배재종 후보 지원을 했고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찌됐건 간에 지금 등판한 모양새가 됐거든요. 파란 점퍼 있고 이게 민주당의 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저는 민주당에게는 플러스라고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 선거 또 정치 행위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인데 저는 이번에 생각을 해보면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정파의 중심이 되거나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뒷배경 또는 네. 뒤에서 뭐 조종하는 이런 역할은 부적절하죠. 네. 그런데 또 세금에 따른 예우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부적절한데 계속 사실 전직 대통령은 비판받고 소환이 되잖아요. 네. 본인도 정치적 메시지를 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행동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문제고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에 본인은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과는 배치되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본인의 말에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부적절한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맨날 막 욕만 먹는데 입 닫고 있어야 되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진 않아요. 민주당에게 플러스? 그럼 국민의힘에게는 어때요? 문재인 전 대통령 등판. 늘 선거라는 건 상대 게임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플러스면 국민의힘이 마이너스야 되는데 거꾸로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게 분명히 플러스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나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에게는 투표장에 나올 동인이 없습니다. 동인, 그러니까 내가 투표가 네. 나가는 게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인데 나가서 굳이 찍어줘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 문재인 대통령 등이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뭐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이라면서 이 정보를 두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 자, 부동산 정책만 예를 들까요? 얼마나 무지했냐면 어떻게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규제 정책을 똑같이 가져옵니다. 배움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능했냐면 그래서 또 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무도했냐면 그랬더니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연 그 본인이 얘기하기 그대로 부메랑에 돌아올 텐데 그걸 몰랐을까? 결국 그런 것들이 자꾸 국민의힘 쪽에 지지층들에게는 알겠습니다. 투표자 나갈 동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해야 돼. 한국리서치가 KBS 부산과 국제신문으로 3월 21일 24일 무선 전화면접 조사 더불어민주당 홍순호 후보 43, 국민의힘은 주진우 후보 39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 박 기자였어요. 안녕. 예, 감사합니다.